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뭐 아는 척 하기도 참 어려운데요. 한번 보죠. 페이지 다운이 그냥 엔터 치면 되나? 저는 이제 세 가지 앞에 교육 에이전트 AI 시대 이런 것들 조금 얘기해 보려고. 문명의 변화를 4개 단계로. 근데 역사적으로 이 교육이라는 것은 사실은 사람들의 이성, 인지, 그게 어릴 때는 이게 감정이 발달하기 때문에 요동치는 그런 어떤 바다와 같은 거기에 있는 이성은 사실 돛담배 같거든요, 어릴 때는. 그래서 감정에 눌리는 편인데 압도당하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그 돛담배를 다시 이제 항공모함처럼 만드는 게 이제 그래서 다시 어떤 대연 자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드는 게 교육 아닙니까? 그죠? 근데 요새는 교육이 다 아이들을 다 심리화, 과잉 감정화 시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회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다 개인의 사사분 문제로 다 그렇게 넘어가는 것 같아요, 교육이. 교육이 아주 몹쓸게 돼버렸어요. 에이전트 시대입니다. 그래서 대화자에서 추론자에서 요즘 와서 역할 대행하는 그러한 시대. 조금 있으면 이제 얘가 또 이제 혁신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가처럼 조직도 하고 그런다니까, 그리고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ANI일 때 이제 자기가 특정 분야에서 잘할 때 이 녀석을 잡고 우리가 그걸 가지고 사용해야지, 만약에 제네럴하게 한다든가 또는 이 슈퍼로 간다든가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아주 적기입니다. 로봇이 이제 컴퓨터를 나와서, 그죠? AI가 컴퓨터를 나와서 지금 앞으로 이제 막 돌아다닐 거예요. 그러면 돌아다니게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얘는 다크 팩토리 같으면 그 안에서 한정된 시공간 안에서 주어진 일만 하도록 해야지 얘들이 막 쏘다니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죠? 그래야지. 그래서 확실한, 너는 내가 주인이고 너는 종이다. 이 관계를 확실히 하지 않으면 앞으로 인류 사회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봐요. 사람도 사실 창조와 피조물 간에 생각한다면 사람들도 자유의지를 가지고 배신을 잘해요. 그죠? 그러니까 AI들 안 하겠습니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보면 항상 지구상에서 더 우세한 종이 지배를 하잖아요. 그죠? 저는 생각할 때 명사와 명사 사이, 대명사와 대명사 사이에 이 전치사를 넣고 생각하는 그런 버릇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이버시티하고 유니티 사이를 전치사를 넣고, 왜냐하면 전치사라는 게 그런 관계론적으로 이렇게 이어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이 전치사를 가지고 생각해 봤어요. AI by human, through, for, with, within 이렇게. 여기까지는 괜찮아. 근데 AI가 만약에 사람인 척 할 때, 여기 지하철 보면 울 애기 쌩쌩 그러면서 짐승을 사람 취급하잖아요. 여기 AI를 만약 사람 취급하기 시작할 때, AI가 사람을 대체할 때, AI가 사람 위에 군림할 때, AI가 사람에 대해서 적대적일 때, 그래서 지구 빼기 인류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이제 재앙이죠, 우리한테는. 그래서 이제 AI를 이제 이렇게 아이삭 아시모프가 AI 로봇의 윤리에 대한 3원칙에서 4원칙까지 사실은요. 여기에 따르면 우리도 이제 조교에 대해서, AI 조교에 대해서 나름대로 원칙을 가져야 된다. 제가 보니 가치, 의미, 책임, 수행, 복종의 원칙을 잘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AI 로봇에게 한정된 시공 공간에서 미리 맡겨진 일만 그들에게 해야지 엉뚱한 일을 다 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AI와 사람 사이의 이 관계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상호 보완적 얘기도 생각해 봤어요. 근데 우리 같이 지금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AI가 있으니까 참 좋아요. 사실 물 만난 고기처럼 참 좋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이론적 배경에다가 역사적인 변천 그리고 국제사회에 비교해서 공짜식으로 공부를 했거든요. 이제 그 위에다 하나 더 올라갔어요. AI한테 물어요. 이렇게 선비사가 되는 거예요, 이제. 공부가 이제 점점 그렇게 하기 쉽더라고요. 아주 다방면에 다층적이고 심층적인 거를 이제 해명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전하고 공부가 좀 다릅니다, 많이.
교육은 사람을 사람답게, 사회를 사회답게, 나라를 나라답게. 이게 교육인 겁니다. 예. 이거는 이제 서버 스펜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이게 참 재밌는 말이에요. 사람이 그 살아갈 날이 1000년처럼 길게 그 수명을 보장받았다면 제일 밑에 보면 몰골이 서둘러서 허리, 멀머리 케어, 전전긍긍하면서 알려고 들고 하려고 들겠는가. 무슨 얘기입니까? 시한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그죠. 가치나 가장 중요한 것을 문화유산을 아이들한테 전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엉뚱한 거 가르치지 말고. 이건 이제 파자한 거죠. 이 생과 사 사이에, 그죠? 생은 뭡니까? 소와 같은 네발 짐승이 외나무 다리를 건너가는 모양이에요. 삐끗하면은 다치는 거죠. 그죠? 사는 뭐예요? 어느 날 어두컴컴한 저녁에 밤에 비수가 와서 내 뒷목을, 심장을 미안합니다. 마이크. 심장을 찌르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생과 사가 이거예요. 그래서 생과 사 사이에 우리는 아가들이 그 서너 살까지는 기억 못 하잖아요. 젖먹이 망각과 노인이 이제 치매가 되면 그 사이에 우리가 상당히 바쁘게 살아요. 그래서 그 중에 너무 바쁘면 이 망자도 봐요. 너무 바쁘면 마음이 망한다는 거 아니에요. 마음을 잃어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문 안에다가 이렇게 나무 심어 놓고 좀 나무에 기대는 게 휴잖아요. 그죠? 좀 이렇게 망중한을 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교육이란 것도 이제 그 사이에서 일어난다. 이런 생애 주기별로. 뭐 사실은 아까 그 세뇌 얘기하셨는데 교육이란 건 그래요. 기본적인 동작이라든가 지식이나 정보라든가 이러한 그 아주 겉에 보이는 거 있잖아요. 보이는 거. 보이는 걸 아주 두텁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공부하는 거다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두텁게 해갖고 저 밑에 이 본성이 함부로 툭툭 튀어나오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사실 공부가. 근데 이제 뭐 종교는 사람은 겉을 보지만, 겉을 만들지만은 종교는 하나님은 그 안에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 밑에까지 바꾸려면은 온갖 방법을 다 써야 되는 거예요. 온갖 방법을. 그래서 공부하는 것도 나아가는 길이잖아요. 이렇게 라인과 노드 해서 공부하는 게 학습 경로 패스웨이거든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이제 공부를 점검하기 위해서 하는 게 게이트웨이, 관문을 쓰잖아요. 패스웨이가 관문, 그 게이트웨이, 패스웨이, 게이트웨이 이렇게 가거든요, 공부가.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갈까 하는 인생진로, 나는 어떤 공부를 해야 될까 집중적으로 하는 학업진로, 그리고 나는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갈까 하는 직업진로, 이러한 것들이 보통 뭐 이렇게 하죠. To be, 사람이 사는 거, to know, 아는 거, 공부하는 거, to do, 일하는 거, 이런 거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교육은 보통 한 10가지로 분석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제가 공부하는 게 이제 이런 거예요. 거시적인 교육 정책하고 미시적인 교실 수업을 링크하는 그 사이에 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브릿지 하는 건 일인데, 그래서 이제 현행 교육 과정에 대한 비판적 이해와 보다 나은 교육 과정을 창의적으로 개발하는 그러한 것이 제 주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는 좌파 교육이라든가 그러는 젠더 교육이라든가 과잉 감정화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 우리가 어떻게 분석해서 그걸 비판하고 그 대신 대안을 뭘로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제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주 좋게 말해볼게요. 아까 우리가 시한부라고 그랬잖아요. 인류와 우리나라의 문화유산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학습 경험을 찾아서 시한부인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과정 기준을 만들어갖고 배움과 일과 삶에서 더 넓은 기회를 애들한테 주고, 그래서 아이들이 더 높은 개인적, 사회적 기여를 하도록 하는데 저희들의 임무 내지는 미션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어릴 때 가르치자. 어릴 때. 그럼 나중에 교정하기 어렵잖아요. 우리 여러분 보면 이게 나무들 이렇게 분재하는 거 보면 어릴 때 이렇게 틀을 잡아주잖아요. 교육감 아까 이재봉 교수님 워낙 뭐 잘하셨기 때문에 저도 조금만 보태겠습니다. 그 교육감들이 정치 교육감이 되다 보니까 선거로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거는
어떻게 자기 아래에 다음 선거를 위해서 표가 되는 노조를 마음대로 조직해도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학교에다 많이 끌어들이냐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정치 활동에 대한 것을 금하고 있잖아요. 일단은요. 그러니까 선생보다는 선생님이 아닌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고용을 하는 거예요. 교무, 행정산업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은 선생님들이 오히려 그 사람들 떠받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들은 노조원이고, 그리고 노조로 해갖고 저걸 자기들의 지위를 공고하기 위해서 교육감하고 딜을 해갖고 또는 교육감 선거 때 같이 돈도 몰아주고 조직도 표도 몰아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교육은 이게 엉망인 거예요. 교육을 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보면요. 가장 큰 문제예요. 우리나라에. 무상 시리즈 뭐 이런 것도 있고 반대한민국적인 것도 종북중노의 문제나 아까 얘기하신 대로 학력 저하 문제. 일단 수행평가에서 그런 지필평가는 제외한다 또는 금지한다 이렇게 대부분의 그런 교육청이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어른이나 아이나 학생이나 시험이 공부 아닙니까? 네, 지하철에 지난주에 보면은 대부분 그동안 핸드폰 쥐고 있다가 요즘 책 쥐고 있는 애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 중간고사 때가 됐기 때문에 공부하는 거거든요. 어른들도 시험을 쳐야지 공부해요. 시험이 곧 공부인데 시험을 안 치면은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신호가. 그리고 젠더 문제.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도 이 교수님과 같이 정치교육감 이 선출제는 폐지해야 된다. 임명제로 다시 복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성적이고 그런 사회성이라든가 이런 공동체와 이런 교육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감성이니 좋게 말하면 인성교육이네. 인성교육 하는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런데 인성교육 잘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애가 문제가 있어서 학교 불려왔어요. 그 학부모가 불려왔어요. 그렇게 학부모한테 선생님이 얘가 인성이 고약해갖고 그 말을 못하면 교육을 못하는 겁니다. 인성교육은. 그럼 인성교육을 누가 합니까? 부모가 하거나 아주 절친이 하거나 자기가 믿는 종교의 신앙의 멘토가 하거나 아니면 아주 오은영이나 이런 사람들 전문가들이 하는 거지. 일반 교사가 이런 일 못합니다. 이런 일 하는 것 자체가 선생님들한테 스트레스거든요. 엄청 스트레스거든요. 하면 집에서 오면서부터 달라진 애를 가지고 나빠진 애를 가지고 고쳐내라니. 그러니까 지금 교사들이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점점 그래 교육청에서도 애들을 좀 바보 만들고 애들을 말 잘 듣는 애들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아이들을 낮은 수준에서 이 취급하는 거예요. 너 다 마음 아프지? 마음 아프지? 우리가 마음 돌봐줄게.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보통 사회정서학습이라 SEL이라기도 하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학교 교육이 완전히 어떤 이성이라든가 인지 능력 발달보다는 감성 이런 것들을 아주 강조하는 것을 강인 감정화 교육이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교육감이 이제 할 만한 일을 제가 몇 개 좀 적어봤어요. 사실은 한 100몇 가지 중에서 몇 가지만 골라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학력 향상을 최우선을 둬야 됩니다. 교육감들이. 아까 얘기했는데 지금 28년도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애들 교실에 가보세요. 2학년 공부 안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수능이 안 나오기 때문에 안 합니다. 3학년 때 뭐 하겠습니까? 다시 돌아갑니다. 통합사회, 통합과학이라는 1학년 과목으로. 이게 나랍니까? 애들을 제자리 걸음시키고 뒷걸음질 시키고 이게 교육입니까 이게? 심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참.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교실 분결을 위한 과잉 감정화 교육. 그게 사회적이고 구조적인데도 불구하고 애들한테 다 그냥 네가 알아서 심리적으로 네가 자기 효능감이 부족해서 회복 탄력성이 부족해서 등등 하면서 아이들을 자꾸 감정적인 존재로 개인화, 사사화 시키는 거예요. 프라이빗한 걸로. 그래서 아이들이 다 마치 부서지기 쉬운 유리판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애들을 살살살 하는 거. 그러니까 소풍도 안 간대, 뭐도 안 해, 운동회도 안 한다는, 이런 식이 돼버렸잖아요, 교육이라는 게. 그죠? 제가 보기엔 우리나라 교육에서 가장 큰 문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정규 분포를 이렇게 생각하면은
양극단을 일단 일반 학교에서 떼내야 됩니다. 양극단에서. 그래서 아이들이 그 자리에서 학습이 일어나야 되는데 학습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극단 학생들은 제하고 제가 보면 80, 90% 아이들을 위한 교육을 해야 되고 또 그렇지 않고 이 학습 장애를 일으키는 애들 있어요. 어려우면 ADHD라든가 자폐 스펙트럼이라든가 난독, 글을 잘 못 읽는 애들, 난산, 계산이 잘 안 되는 애들, 그리고 경계성 지능 이런 애들이 많거든요. 적지 않게. 그런 애들은 그런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별도로 해줘야 돼요. 사실은요. 학부모가 막 그걸 그대로 그냥 아이들을 얘들가 포용교육 뭐 이렇게 해도 한꺼번에 인클루전이라고 하면서 일반 교육에 넣어놓거든요. 근데 학기 초에는 그러겠죠. 선생님이 이해 좀 잘 부탁한다. 친구들이 도와주자. 이렇게. 그런데 애가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제 여기 저기 서울에 제일 부자 학교 있어요. 이게 타워 팰리스 앞에 대조초등학교인가? 뭐 학교 있어요. 거기 4학년 남자아이가 꼭지가 도르면은 책가상을 다 뒤엎는 거예요. 네? 그럼 선생님이 애들 다칠까봐, 선생님은 애들 데리고 복도로 다 피신 나가는 거예요. 그러고 난데 교감선생님이 와갖고 애 붙들고 다른 교감선생님 전화하고. 그래서 사태가 진정되는 거예요. 그게 학교입니까? 그 학부모들은 자기 자식이니까 애들을 마치 정상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때 그걸 일을 아주 집중적으로 치료를 했어야죠, 사실은요. 그냥 그게 포용교육이에요. DEI라고 해, Diversity, 얘기하는 Equity, Inclusion 얘기하는 DEI 교육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겠죠. 이따 한번 이제 자유토론을 해봅시다. 밝혀봅시다. 그래서 이제 그런 아이들한테 무슨 관용이고 사회적 규범이고 무슨 교육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결국 입원했다가 지금 휴식하고 있어요. 아니, 젊은 교사가 청운의 꿈을 갖고 교직에 왔는데 그런 아이를 맡기니까 감당이 안 되잖아요. 자기가 뭐 전문 상담사도 아니고 자기가 전문 치료사도 아니고 정신과 의사도 아니고. 그렇죠. 아니, 법 자체가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부모한테 맡길 일이 아니라 여기 아다시피 발달 전문가라든가 소아정신과 의사라든가 또는 전문 상담사라든가 또 이 장학사라든가 또 변호사, 교사 그리고 학부모 등등이 모여갖고 집단적으로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얘를 내가 살펴보니까 얘는 일반 학교는 정말 어렵겠더라. 일반 학교 있어도 수업도 안 되더라. 공부 학습이 안 되더라. 하니까 되는 대로 옮겨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육이. 서로가 서로를 피해를 주는 거예요. 지금요. 일단 한글 모르는 다문화 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애들도 한글 익힐 때까지는 다른 학교 다녔다가 와야죠. 이해합니까? 네. 그렇게 학교도 어떻게 보면은 거기 자기가 한테 맞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병원 학교도 있어야 되고요. 경찰서 같은 학교도 있어야 되고요. 군대 같은 학교도 있어야 되고요. 교도소 같은 학교도 있어야 돼요. 다 교육이 다 이래야 된다. 이럴 필요는 없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맞는 학교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워낙 이제 학교가 많잖아요. 학교 많기 때문에 학폭을 일으키거나 교권을 침해하는 애들은 빨리빨리 전학시키거나 정학시키거나 퇴학을 시켜야 돼요. 이걸 안 하니까 지금 학교가 난장판이 된 거예요. 아니, 왜 자기가 여기 안 맞으면 다른 데 가야지. 그 선생님 마음에 안 들면은 선생님이 해코지 할 일이 아니라 다른 학교 가야지. 왜 학교도 많은데 하필은 그 학교에서 앉아갖고 이렇게 가만히 두는 거야, 학교가. 정학시키면 뭐가 잘못됩니까? 퇴학시키면 뭐가 잘됩니까? 전학시키면 뭐가 잘못된 겁니까? 그거를 빨리빨리 해야 되는 우리나라는. 그래야지 기강이 잡히고 그래야지 공부가 되는 거예요. 왜? 밖에 나가도 널브러진 게 학습기하고 교육기회인데 왜 그 학교만 앉아갖고 그렇게 애들을 방해하고 그렇게 하는 거야? 이해합니까? 제가 지금 아주 독한 사람 같습니까? 교육을 이제 생애 주기별로 적절한데 잘 해야 된다 이런 얘기. 그래서 유치원 한 3년차 되면은 유치원은 아까 북유럽 얘기했잖아요. 교육의 기간을 어떻게 잡혔냐 하면요. 그때도 애기들은 에고센트릭 하잖아요. 자기 중심이잖아요.
북유럽에서는 그런 것을 가지고 사회정서 학습을 어릴 때 시켜요. 시키는데 남하고 나눌 줄 모르고 남하고 협력할 줄 모르게 되면 유급시킵니다. 유급시킵니다.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게. 그거 네가 혹시 ADHD가 아닐까? 자폐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서 그때 집중적으로 치료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자꾸 이렇게 미뤘다 해서 학부모한테 맡기다 보니까 애들이 다 고장나는 거예요. 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는 사춘기 대비 교육을 해야 됩니다. 사춘기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5살에서 12살까지 하면 감정은 다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5살부터 25살까지 인지 발달은 천천히 일어나는 거예요. 이 갭을 누가 맡깁니까? 그게 사춘기예요, 갭을. 그래서 애들이 꼭지가 오는 거잖아요, 사춘기 때. 그리고 사춘기 때 제일 어려운 게 애들이 그런 뭐 신체의 변화도 그렇지만은 많은 것이 또래의 압력이에요. 또래 일단. 야, 다 같이 우리 서리할까? 네가 망보고 내가 문방구부터 훔칠 테니까 걔들은 그걸 뭐 범죄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자기들이 한번 능력을 시험해 보는 거예요. 장난삼아. 아무튼 그런 것들을 애들이 피어골끼리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안 끼어들면은 배제당하니까 애들이 그걸 같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소속감이죠, 소속감. 소속감 때문에. 그 다음에 중학교 3학년 때쯤 되면은 이제 진학교로 가야 돼, 직업교로 가야 되나, 이게 진로란 건 항상 그렇습니다. 변화 가능한 겁니다, 진로는 원래. 유동적인 겁니다. 진로는 원래 복수일 수 있습니다. 진로는 원래, 잠정적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아주. 확고히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로를 잠정적으로 결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3학년쯤 되면은 성인 준비 교육을 잘 시켜야 됩니다. 성인 준비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주색 잡기입니다. 주색 잡기를 어떻게 할 거냐. 주라는 건 뭐야? 중독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주가 술이지만은 중독되는 모든 것이 주예요. 색이란 것도 그것도 중독의 가능성도 있고요. 잘못하게 되면 아까 얘기한 대로 뭐 동성애나 이런 거 빠질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잡기 같은 거. 우리 은사 스님 중에서 바둑을 잘 두는 스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바둑을 대학생이 의뢰는 바둑을 안 둔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겨울방학 때 자기 부친이 막 자기가 바둑을 열심히 두고 있는데 막 1급, 2급 막 열심히 두고 있는데 부친이 아프다고 연락이 왔어요. 빨리 오라고 집에. 그래 알았어. 요 한 판만 들고. 그래서 집에 가보니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자기 부모에 대한 임종을 못하고 그분이 그 이후부터 바둑을 안 둡니다. 평생. 에? 부모한테 효곡자는 마음으로. 그 다음에 아까 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우리가 친대한민국적인 새 역사 교육을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 이영훈 교수님하고 새 역사 국민운동을 이제 발족을 시켜갖고 그걸 하게 했는데 현행 역사 교육은 사실은 폐지해야 됩니다. 정말 거짓말 교육입니다. 민족시민교육도 거짓말 교육이고요. 이렇게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사람은 이제 각자 다르잖아요. 사람은 각자 다르거든요. 어차피 아무리 같이 하려고도 안 되고 각자 달리가고 원심적이거든, 사람이 길러지는 거는. 근데 그 사람들을 모으려면, 구심력을 모으려면은 그게 국가교육이에요, 국가. 국가에 대한 아까 정통성, 정체성, 정통성, 지속발전성을 위해서 내가 공동체를 위해서 어떠한 책임과 또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가. 이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또 국민들이 또 한 방향으로 봐야 돼. 오케이. 우리 세대에서는 뭐 진달래 꽃도 외우기도 했고, 그 다음에 거짓말이었지만은 김구가 쓴 거가 아니라 이강수가 썼던 그 나의 소원도 감명 깊게 읽었어요. 근데 요새 애들은 우리 세대하고 또 달라요. 서정주의 시도 우리는 외우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같이 그걸 세대 간의 교류를 공유를 해야 되는데, 우리 문화유산 중에서 한글을 가장 아름답게 시적으로 표현한 분이 서정주 아닙니까, 사실은. 그 시를 왜 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세대 간에 이음을 해줘야 되는 교육은. 그죠? 그래서, 특히 그 역사 교과서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초등학교 11종이고 그럽니다만은 개판이에요. 그러니까 최고의 학자들이 모여서, 연구자들이 모여서 만들어도 신동차는데 몇몇 교사들이, 전교조 교사들이 자기 335로 만들어 온 거예요. 모여갖고. 그러니까 자기 엉망이 엉망. 초등학교 6학년한테, 초등학교 5학년, 6학년한테
김구는 통일 세력이고 이승만은 분단 세력이다. 비교를 해보자. 애들이 뭘 알아요, 뭘. 어?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사실은 국어나 사회는 왜 있는 거예요? 국어나 사회는 그 나라의 정체성, 정통성, 지속 발전성을 위해서 만들어진 교과입니다. 그 교과가. 우리가 국어 사회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일본이 안 씁니다. 중국이 아무리 잘 만들어도 우리는 못 쓰는 거고요. 이해하죠? 독도에 대해서 일본이 얘기하는 거 우리가 다르잖아요. 만주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 중국이 얘기하는 거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어 사회는 그 나라의 우리 같으면 자유민주공화국을 원래부터 옹호하기 위해서 이 교과를 만든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수학, 과학, 기술, 공학 이런 것들은 유니버설리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같잖아요. 정오나 진위가 같거든요. 우리가 진리를 탐구한다는 말의 가장 큰 바로 대상이 뭐냐면 수학, 과학, 기술, 공학입니다. 국어나 사회 같은 건 한 나라 안에서 참여해요. 자기 나라에 이익이 되는 것들,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이 이제 국어 사회에 들어가는 거예요. 외국어도 그 언어권 내에서만 상식이고 참입니다. 그렇죠. 또 예술이나 이런 것들은 보면 예술 같은 경우는 세련미도 있지만은 투박미도 동시에 만족시키거든요. 자연미하고 인공미 동시에 만족되죠. 그게 예술이에요, 그거. 뭐냐 얘기하면 개인적으로 또 집단적으로만 참인 거예요, 그게.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쓰이는 참하고 한 국가에 쓰이는 참하고 개인이나 집단에 가면 쓰이는 참하고 어느 것을 공부를 해야 됩니까? 예. 대략 답이 나오죠. 근데 우리나라는 불행히도 국어, 사회, 외국어 이게 비중이 5고요. 문과 과목이 5고 이과 과목은 3이고요. 그 다음에 예술, 체육이 2입니다. 비중이. 다른 나라는 수학, 과학, 기술, 공학이 5고요. 국어, 사회 이런 것들은 3이고요. 그 다음에 예술, 체육 같은 건 대략 2입니다. 우리는 거꾸로 돼. 문과, 이과 거꾸로 된 거,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나라 국사교과서는 정말로 모든 어떤 우수한 사람들이 다 모여서 같이, 요즘 말하는 국정이라고 표현하는데 유일본으로 해갖고 해마다 판수를 거듭해 가야 돼요. 1판, 2판, 3판, 4판, 10판까지 나가게 되면 그래도 전 국민이 한호할 만한 그런 교과서가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그냥 저렇게 335 모여갖고 자기들 멋대로 교과서를 만드니 이게 교육이 되겠습니까? 이래갖고. 예. 아시다시피 뭐 자강과 동맹 이런 얘기는 나중에 좀 더 하고요. 있지만 SPPP 이거는 서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국가의 이 한스 모겐소라는 국제정치학자가 국가의 우선순위는 국가 일의 우선순위는 제일 중요한 게 시큐리티. 그러니까 자기 국방이나 안보. 살아남아야 되니까. 두 번째는 파워, 그게 폴리티컬, 정치적으로 힘을 결집시켜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가 프라스페리티, 경제적으로 부유해야 되는 거예요.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가 우리도 K-팝 있고 우리도 백층 빌딩 있다, 우리도 올림픽 했다 하는 국가 위신입니다. 프레스티지. 그 순위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미국한테 많은 걸 맡겼죠. 뭐냐, 시큐리티라든가 1순위, 2순위는 사실은 그렇게 열심히 안 해요. 그죠? 자기들 멋대로 해요. 그냥 당파적으로 막 싸우고 이래서 진영 논리를 따라서. 그 나라가 1순위, 2순위를 잘해야 되는데 우리는 3순위, 4순위를 잘해요. 그죠? 북한이 뭘 잘해요? 1순위, 2순위 잘해요. 우리도 좀 반성해야 됩니다. 자유민주공화국으로서. 그러니까 이제 애들한테 이제 공부시키는데 이렇게 참, 우리 지금 초등학교 아까 그 교과서 보라고 했잖아요. 초등학교 교과서 보면은 그렇잖아요. 19세기 말에 여러 가지 우리가 조약을 맺거든요. 근데 중국이 말이야, 청나라가 그 이용장 있잖아요. 이용장이 사사건건 다니면서 조선은 우리의 속국이다라고 조약에 자꾸 넣자고 그럽니다. 조약에 넣자고. 그게 서양에서 봤을 때 말이 되냐. 조약이라는 것은 당당하게 주권국가 주권국이 대등하게 맺는 거다. 유리함과 불리함은 있더라도 불평등은 안 된다. 이게 조약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우리한테 그렇게 조선 다른 나라한테 그러다가 실패했죠. 실패했는데 그러더라도
이 당시에 조중 간에 청나라하고 맺은 무역 장정이에요. 조약도 아니고 장정이에요, 장정. 서로 약속한 저겁니다. 문서는. 예, 예. 조약도 아니고 장정이에요. 종주국과 속국 사이에서 맺은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제대로 안 가르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에? 비교하면서 이런 조약을 맺음으로써 우리가 개화가 더 많이 됐다, 이게 근대화에도 도움이 됐다, 이런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제가 1910년에 한일 병합조약, 일본하고 맺은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일본에 복속된 거. 그거 읽어보신 분? 보신 분 하면 손 들어봐요. 거의 우리는, 제가 한 5천만 중에서 몇 명 읽어봤을까 싶어요. 사실은 한 페이지도 안 돼요. 내용이 뭐예요? 그 조선 대한제국 황실하고, 그 다음에 고관 대작하고, 또 지방의 유지들하고, 이 사람들한테 자기 준다. 그리고 돈 준다. 그리고 잘 말 들으면 관료로 임용해 준다. 벼슬 준다. 이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나라를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가난한 조선이 일본에다가 나라를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보입니까? 그래요. 고종이 매일 뇌물 받으면서 나라에 돈 탕진하고, 그러니까 뇌물 받은 거 갚으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강산도 떼주고 철도 부서것도 떼주고 이 짓 한 거 아닙니까? 그 조약이 다 나오는데 왜 이걸 가지고 착한 조선을 나쁜 일본 놈들이, 국가에 관해는 약소국가 강대국만 있는 거지. 착한 나라, 나쁜 나라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열심히 배우는 거죠, 우리가. 그런데 이거를 교과서에 딱 내면은, 한 페이지라도 내면은, 반 페이지라도 내면은 애들이 생각이 달라지겠죠. 그죠? 엊그제 찌째명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여튼, 남이 찌지라고, 저도 찌지라고 해야지. 여러분 알아들으니까. 근데 그저께 그러더라고. 일면에 나왔더라고요. 군사력이 세계 5위인데 왜 외국군한테 의존하냐? 이런, 진짜 말도 안 되는데. 세계 최강인 미국도 다 동맹으로 해요. 다 동맹으로 해요. 혼자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세계 5위면 뭐합니까? 옆에 중공이 있고 옆에 러시아가 있는데, 북한이 있는데, 핵을 갖고 있는. 그걸 어쩌자고 자기들 마음대로 전작권 일정을 한다, 온갖 짓을 다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존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는 정복하는 놈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그거 봐요. 여기 보면 태평양 지역에서 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간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미군이 한반도를 위해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이 앞에 전문에 보면 더 많이 나와요. 태평양 지역에서 분쟁이 일어날 때 우리는 같이 싸운다. 동맹이니까 같이 싸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양안 전쟁이 일어났어요. 중공이 대만을 침략했어요. 그러면 미국이 당연히 개입하겠죠. 일본도 우리도 가겠다. 그러면 옆에 있는 필리핀도 우리도 간다. 베트남도 우리도 간다. 인도네시아도 우리도 간다. 뉴질랜드 우리도 간다. 호주도 우리도 간다. 대한민국도 우리도 참전한다. 그래야지 중공이 함부로 못 덤비는 거예요. 그죠? 왜 이런 것들 나는 거기 방위 출신인 이거를 난 읽어보고 저렇게 하는가, 지금. 참. 그 다음에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차분하게, 아까 얘기한 대로, 근대라는 거, 현대라는 게 뭔가, 아무리 우리가 조선시대에, 저도 내노라 하는 우리 할배가 성종대에 홍문관, 예문관 대작을 하셨어요. 저 18세 손인데, 우리가 거의 500년 동안 거의 살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내가 이제 혈연적으로, 지연적으로 관계에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조선시대 신민은 아니잖아요. 백성은 아니잖아요. 난 이제 대한민국 국민의 자유민주공화국의 어엿한 국민이란 말이에요, 이제는. 그건 그 사람들이 갖춰야 될 게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개인의 자유,
그다음에 이성의 발전, 과학기술의 발전, 자유시장, 계약과 법치, 세계에 활동하는 주권을 가진 국민국가. 이건 거예요, 우리한테. 이걸 공부를 제대로 아이들한테 시켰어야 되는데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근대라는 건 전근대하고 이런 게 다르다라고 제대로 배운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참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거는 제가 알기로 문명의 변화를 읽고 문명의 변화에 적응하게 하고 그리고 문명의 변화를 주도하게 하는 것. 이것이 교육인 거거든요. 다음 세대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건다고 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내랑 잘 보이려고 태국을 다녀왔어요. 태국을 갔다 와서 참 제가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태국에는 대왕이 몇 명 있는데 라마 4세, 라마 5세, 라마 9세 이런 사람이 대왕이에요. 대왕으로 칭송을 받는데 지금은 뭐 아마 10세가 있는데 10세계는 아주 이상한 애예요. 걔는 이상한 애예요. 그런데 라마 9세는 괜찮았어요. 태국의 라마 5세하고 고종하고 일본의 메이지 명치하고 생물 연대 봐요. 비슷하죠? 1850년. 그죠? 1853년, 52년생들이에요. 죽는 것도 19년, 1919년, 1910년, 1912년 죽는 것도 비슷해요. 재위기간도 42년 뭐 이렇게 비슷해요. 그런데 어쩌자고 한나라는 식민지를 얻어갖고 제국이 되었고 어쩌자고 한나라는 그래도 독립을 지켰고 어쩌자고 한나라는 식민지로 전락했을까? 우리가 이걸 제대로 안 가르치는 거예요. 에? 그냥 우리가 어릴 때는 이렇게 배웠어요. 태국은 인도 차이나 반대 중간에 있기 때문에 그냥 이거 완충 국가이기 때문에 식민지를 한 번도 당한 적이 없다. 이것만 배웠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태국의 라마 5세는 그 당시에 베트남을 먹은 그 프랑스가 이렇게 서진을 해와요. 그 저쪽에서는 인도나 버마를 먹은, 미얀마를 먹은 영국이 동진을 해와요. 그럼 이제 쫄리잖아요. 그때 우리가 빨리 독립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독립을 지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라마 5세는 발벗고 나서요. 어디로? 유럽을 한번 쫙 둘러봐요. 그리고 오는 길에 일본에 가서 메이지한테 가서 또 한 수 배우고 와요. 그런 현명한 군주예요. 그런 현명한 군주가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는 독립을 지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애들한테 가르칠 때 이렇게 비교해서 가르쳐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아마 이 세 사람을 비교한 건 제가 처음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 두 사람은 많이 비교했어요. 일본하고 한일 비교를 했는데 세 번째 라마 5세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보편적 참을 탐구하는 이공계 교육을 좀 더 많이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왜냐하면 이공계 공부가 공부하기가 어렵잖아요. 시간도 많이 걸려요. 그냥 시설이나 재료비, 설비도 많이 들어요.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렇지만 사회적 수요는 높아요. 그리고 사회적 기여도도 높아요. 아이들을 이공계 공부해야지 창업을 할 수 있고 취업도 할 수 있고 가업성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청년 실업이 많이 되는 것, 취업섬이 이렇게 취업섬 이게 많은 게 무슨 이유입니까? 이공계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요. 미안한 얘기지만. 이공계 공부를 제대로 시켜야 됩니다. 아이들한테. 그래서 사실은 어릴 때는 뭐 낭만의 시대 이런 얘기 하지만 그 다음에 초등학교 고학년부터는요. 이공계 공부를 많이 시켜야 됩니다. 그런 사실에 바탕해서 과학에 바탕해서 그 다음에 인문사회 공부는 나중에 해도 돼요. 문과 공부는 사실 책 읽으면 대부분 아는 것들이 많거든요. 다 그렇지는 않지만 어려운 경제학도 있고 그렇지만 많은 경우 책을 읽으면 알아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공계 공부를 어릴 때 많이 시켜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그래야지 사실과 저걸 구별을 하는 거죠. 의견하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OECD 평균 보면은 우리나라가 어디에요? 밑에 24%. 아이들이 사실과 의견을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관적인 자기 의견, 해석, 그죠? 그리고 주장, 판단, 이거는 앞서는데, 원래의 팩트가 뭔지, 그거를 아이들이 잘 모르는. 그러니까, 뒤범벅이 된 거죠, 아이들 공부가. 왜 뒤범벅이 됐습니까? 선생님부터 그렇게 되니까. 선생부터 유치원 선생님이나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대부분 다 고등학교부터 수학, 과학, 기술, 공학 공부 안 하잖아요, 거의 다. 다 문과 출신이잖아요, 거의 다. 그러니까 애들이 초등학교 때
진로에 대해서 조사해 보면은 대부분 다 공무원이에요. 그죠? 문과 공부가 나와요. 외국은 아이들이 이공계 공부를 처음부터 하기 때문에 거기에 기회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산농, 공상에서 거꾸로 하면 공상, 그죠? 사잖아요. 그죠? 공상의 기회가 있잖아요. 20세기, 21세기는. 그러니까 외국 애들은 보면은 엔지니어를 하겠다, 사이언티스트를 하겠다, 이런 게 많은데, 우리나라 애들은 다 공무원이에요. 중학교 가면 이제 이공계 과목, 이공계 직업이 10개 중에 한두 개 나와요. 고등학교 가면 두서너 개 나오고, 대학 가면 이제 현타가 일어나는 거죠. 제가 이제 저 같은 사람이 학생들한테 그러죠. 책을 읽어서 하는 공부는 값싼 공부이기 때문에 값 못 받는다, 나중에. 값 못 받는다. 그거 알고나 공부해라. 그게 이제 우리 교육학에서 이제 지능에 대해서 지난 120년 동안 지능이 많이 변했어요. 알프레드 비네는 뭐 육체적인 거하고 정신적인 거에 그런 비율로 말하고, 어떤 사람은 뭐 팩트가 몇 개, 120개 있다고 썼었던 같은 사람들, 어떤 사람은 입법, 사법, 행정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무슨 소리냐, 지능은 재능이다. 하워드 가드너 같은 그렇게 말한다고요. 누가 맞습니까? 당신은 다 맞고 당신은 다 틀렸어요. 지금 보면은. 그죠? 이게 인문사회의 공부예요. 죄송하지만. 이렇게 보통 인문사회는 페이퍼를 쓰면, 공부를 하게 되면은 이게 팔러시, 정책으로, 그리고 프로그램으로, 복지 프로그램 이런 걸로 되는 거죠. 그러면 자연과학은 페이퍼 쓰게 되면은 특허, 페이턴트, 그리고 프로덕트, 제품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걸 얘기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에이전틱 AI 시대에 우리가 인재 양성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일 중요한 게 빨리 각 분야의 A&I, A&I를 많이 개발할 수 있는 사람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특수교육에서 뭐 농아 교육을 하고 있다. 내가 또는 맹아 교육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거기서 앞으로 손이 많이 가는 애들이잖아요. 손이 많이 가는 애들한테 이게 어떻게 앞으로 AI 조교한테 일을 맡길 건가? 라고 생각한다면 그 일을 많이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AI가 개발된 것을, AI 개발된 걸 로봇에 입혀갖고 휴머노이드를 많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또요. 그죠? 이러한 인재들을 AI 개발자, 그 다음에 휴머노이드 만드는 사람, 저같이 만들지 못하고 다 만들어 놓은 거 잘 이용하는 사람. 이해합니까? 이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길러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제가 보는 한 10년이 아마 이게 제일 이게 핫한 직업들일 겁니다. 네. 그래서, 왜냐하면 역할 대행 시대잖아요. 역할 대행. 그래서 여기 그림은 잘못됐는데, 극소수의 AI를 창안하는 사람 아마 1%나 될까, 세계적으로? 돈방석에 앉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그 다음 사람들이 AI 앱을 개발하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 사람들은 개발된 앱을 가지고 또 자기 분야에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길러야 될 사람은 두 번째 이 층위에 있는 아까 얘기한 그런 휴머노이드 만드는 사람이라든가 그런 네로 AI를 많이 만드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여기는 아마 몇몇 수재들이나 할 일이고요. 그런 것 같아요, 앞으로. 교수님, 예. 저게 피라미드 형태가 아닐까요, 이제? 그럴 수도 있어요. 예. 앞으로 교수님께서는 피라미드로 만드셔서 또 이제 이렇게 알려주시면 좋죠. 예. 내가 지금 뒤로 가는 방법은 몰라가고, AI 시대에. 예? 없어, 여기. 여기 있구나. 그래요. 그래. 맞습니다, 교수님. 피라미드일 수도 있고, 사다리 꼴일 수도 있고요. 그건 삼각형일 수도 있겠고요. 큰 쪽은 아니고요. 다만, 비율적으로 봐서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될 것인가, 라는 얘기를 저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외국어. 우리가 판매자냐, 구매자냐. 그럼 한국은 수출해야 돼, 이거죠. 판매를 해야 돼요. 판매하는 사람이 말이 많습니까? 구매하는 사람이 말이 많습니까? 그렇죠. 팔려면은 온갖 좋은 얘기를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어가 참 중요한 거, 우리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영어 유치원에서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정말 나쁜 놈들이에요. 그거는 자기 자식은, 자기 손자들은 다 미국에 보내놓고 영어 유치원 보내면서 앞에 나와서는 걔들한테 가르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다 이중적인 인간들이에요.
대부분 이중적인 인간을 봐요, 저는요. 나한테 좋은 거, 나한테 소중한 사람한테 좋은 거는 남한테도 좋다고 얘기하는 게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도덕이고 그게 윤리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가 아까 홍석천이 얘기했죠. 동성애자가 좋으면은 자기 집에 가장 소중한 사람은 아버지, 엄마, 그리고 자기 형제 자매부터 먼저 동성애자 만들어 놓고 이거 좋은 거다 하고 전도를 해놓고 그러고 난데 시청 앞에 와갖고 엉덩이를 까든 뭘 까든 간에 이놈들이 말이야 자기 거는 싹 빼놓고 불특정 다수들이 타락하라고. 이거는 사회적인 책임이 없는, 공동체에 대한 책임이 없는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영어 유치원에서 아이들한테 그냥 선생님 보고 말하고 듣고 놀이로 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비자 중에 E7이라고 있을 거예요. 그런 교사용 비자를 특히 고등학교 나오는 양질의 교사들 많거든요. 고등학교 나온 사람들 중에 착실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데리고 와서 비싸게 줄 필요가 없다고 봐요, 저는요. 그런 사람들 유치원에 다 넣어갖고, 그죠? 하면 되잖아요, 우리나라. 그럼 아이들이 그걸 어릴 때부터 2개를 하거나 그렇게 하고. 근데요, 우리 딸애들이 뭐라 그러냐면. 또 자랑하려고 그러죠. 아니, 애들 나와서 보니까 지금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동시 통역 번역기 있잖아. 이거 하니까 굳이 힘들게 외국어를 배울 필요가 있나. 어허. 예. 또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예, 그런 의견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우리가 스스로 제2외국어라 특히 저는 온라인으로 알파벳이라든가 그 철자라든가 단어랑 기초 문법이라든가 그런 실용적인 그런 언어라든가 그렇게 여행자의 그다음에 그 언어를 하는 에티켓, 상식 이런 것들을 제가 보기엔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한 20여 개의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좀 8개의 제2외국어를 하는데 한 20개 정도를 제가 보기엔 늘어놓고 아이들한테 온라인으로 해라. 온라인으로 한 50시간 정도. 그래서 EBS나 이런 걸 통해서 아이들한테 공부하게 하고 그거 괜찮으면 고등학교 가서 중급으로 가면 되니까. 그래서 한 학기에 하나씩. 그래서 12개 정도를 하고 공부하면은 하다 보니까 베트남어는 재미있다. 베트남어를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스와힐리 해가 괜찮다 하고 아프리카어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우리가 판매자로서 세계로 다 진출할 수 있다는 거죠. 엊그제 제가 그 삼성의 부회장한테, 부사장님한테 내가 편지를 하나 썼어요. 삼성이 요새 뭐 돈이 많아갖고 뭐 돈잔치를 한다는데 제발 이러지 마라. 당신들이 돈을 벌었으면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먹거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투자할 거다라는 얘기를 같이 해라. 응? 당신들 말이야, 봐라. 삼성 그거 1차, 2차, 3차 밴드들, 협력회사들을 얼마나 쪽쪽 굶고 있냐. 근데 당신들은 돈 잔치하고 있다. 말이 되냐. 그러니까 당신들이 비전을 제시했어야 된다. 임원들이 뭐 하냐. 임원들이 그런 비전을 제시해갖고 우리가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된다. 앞으로 뭐 우리도 우주에다 대고 거기다가 발전소도 만들고 거기에 데이터 센터도 만들고 거기에 스타링크도 하고 우리도 그런 일을 해야 된다 앞으로.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사람이 국민들에게 대해서 제일 중요한 생명 안보가 뭡니까? 밥 먹는 거 먹거리하고 에너지거든요. 2가지거든요. 이번에 에너지 위기가 왔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나라가 돈이 있으면 그 광산도 사놓고 유정도 사놓고 사놔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네덜란드 같은 나라는 옛날부터 해외에다 농지를 많이 구입해 놨어요. 1인당 3,000평. 일본이나 스위스는 1인당 한 1,500평. 네? 그 다음에 덴마크,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이 다 해외에다 다 농지 사놨어요. 우리도 감자가 모자라면 저기 미국의 아이다호에다 감자밭 사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밀을 많이 먹잖아요, 아이들이요. 밀을 많이 먹으면 그다가 밀밭을 아르헨티나에서 사든 사야 되는 거예요. 하나서 안정적으로 먹거리를 만들어 놔야지. 지금 이런 식으로 돈 많으면 막 선거 때만 퍼주기는 하고, 국민의 생명에 대한 안전한 게 뭡니까? 먹거리하고 에너지예요. 국가의 생명은 국방안보하고 외교, 그죠? 동맹이죠. 그죠? 국방안보, 자강과 동맹이니까 국방안보하고 외교동맹은 국가의 생명이고 국민의 생명은
먹거리하고 에너지란 말이에요. 그 일들을 우리가 국가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그걸 할 생각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지금 나라를 경영한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비타민 뭐 자사고 없애라 뭘 없애라 그러는데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모든 학교를 상향 이동시켜야 되잖아요. 모든 학교를 특목고화해요. 모든 학교를. 예? 이건 뭐 좀 긴 얘기가 됩니다만은 그런데 고등학교 지금 깊이 있는 학습한다 그러지만 고등학교 학점제라든가 고1 수준의 28학년도 수능 같은 거 이건 좀 학교를 좀 망치고 있거든요. 아무튼 학교가 규모가 작잖아요. 규모가 많이 크지 않기 때문에 학교 간의 역할 분담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규모에 맞게. 그래서 그 각각 학교의 그 진로별 계열이나 과정에 따라서 우리 학교는 공부 잘하는 이공계 애들은 뭐 합니까? 영재고하면 과학고 가죠. 그 이과 특성화 학교 아닙니까? 그죠? 공부 잘하는 문과 애들은 외고하면 국제고 가요. 그러면 일반 애들은요? 함부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농어촌학교 3개 학교가 안 된다. 우리 학교는 작다. 그러면 우리는 다른 걸 다 못 해준다. 우리는 딱 이것만 해준다.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다 못 해주고 우리는 인문 쪽만 해준다. 또 어떤 학교 옆에는 조금 크면 우리 학교는 자연 계열 쪽, 이공계 쪽만 해준다. 이렇게 돼야지 이게 그 학교들이 강소형 학교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이게 모든 학교를 특목고 할 생각을 안 하고 다 학교를 뭐 자사고 없애겠다 뭐 그렇다면 위협을 하잖아요. 그렇죠? 아주 잘못된 나라의 정책이다. 그러니까 공부는 보통 그렇습니다. 모두에게 같게 하거나 집단별로 다르게 하거나 각자 다르게 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뭐 개별화 교육이면서 각자 다르게 하는 게 좋다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물론 유아라든가 특수화라든가 성인들은 각자 다르게 해요, 분명히.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사실은 모두에게 같거나 집단별로 다른 겁니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비중 있게 잘 조율하느냐 하는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 교육을 직업 준비 교육으로 마무리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청년 아이들의 실업이 많고 쉬었으면 하는 게 아까 이공계 공부를 덜 하는 것도 있고 또 직업 교육을 마지막으로 직업 교육을 안 시키는 거예요. 마지막 시켜야 되는 거예요. 공부하기 싫어서 밖에 나간 애들 뭐 저희 좋게 말해서 학업 중단 학생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그 아이들에게도 분명히 직업 교육 시켜야 됩니다. 직업 교육 안 시켜놓으면 얘들이 나중에 반사회적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할 일이 태산 같은 거예요, 사실은. 걔들 잡아다가 3개월이라도, 심지어 6개월이라도 직업교육 시켜갖고 여타게 자기 밥벌이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폐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일을 안 하고 지금 엉뚱한 데도 돈을 쓰고 막 입학할 때 100만 원 주겠다, 뭐에 10만 원 주겠다 이런 소리나 하고 이거 정작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교육감들이. 그래서 직업교육이 최종교육이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제가 보기엔 교내에서 애들한테 가두어 놓고 가두리 양식장처럼 사육하는 거예요, 교내에서. 아주 나쁜 교육입니다, 우리나라 교육이. 제가 보기에는 유치원생들은 교실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생들은 학교 내에서, 그 다음에 초등학교 고학년생들은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범위를 넓혀가는 거예요. 중학생 되면은 시도에서, 고등학생들은 전국 단위에서, 대학생이나 어른들은 세계 수준에서 활동하고 필요하면 경쟁하고 경연대회하고 그렇게 키워야 되는 겁니다, 아이들을. 지금 심각하죠. 학교에 대해서 내신이기 때문에 모두 경치대도 하지 말라고 상도 주지 마라 그러고. 사람이 인센티브로 살아가잖아요. 인센티브. 그죠? 상을 줘야지, 상을. 뭔 상을 줘요? 노벨상 바로 앞에까지 상을 이렇게 계속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렇게. 돈이 있으면은. 제가 아까 삼성한테도 왜 병원 안 만드냐, 더. 포스코가 학교를 20개, 30개 만들어서 쓰잖아요. 왜 삼성은 MIT 같은 걸 왜 안 만드냐? 고등학교를 만들어도 공장 옆에, 회사 옆에다 많이 만들어야 될 사람들이 그걸 안 하고 안 했으니까 노조에서 다 갈라먹게 하자는 거 아니냐? 그리고 당신들 임원들이니까 임원들은 이번에 성과 하나도 안 받겠다. 또는 받더라도 우리는 상박 하후로 해갖고 우리는 기부하겠다.
이렇게 나와야지 그 노조가 숙이지. 예? 비전을 제시해야지. 그렇잖아요. 그죠? 삼성에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있으면은 제가 편지 쓴 거 보여드릴 테니까 그거 가지고 좀 설득 좀 해야 되겠어요. 아무튼 노벨상 바로 앞에까지 촘촘한 상을 많이 만들어요. 미국이 이걸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다음에 뭐 죄송합니다. 어느 특정이 뭐 김빈내리 교수가 뭐 어떻다고 현대강 교수가 뭐 노벨상 수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떠들잖아요. 다 거짓말입니다. 그런 경우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노벨상에 가깝다고 하는 소리가 자뻑이에요, 다. 왜 그러냐 하면은 노벨상 각 분야별로 노벨상 바로 아래 상들이 많거든요. 울프 상이니 무슨 상이니 하면서 각 분야별로 상이 많아요. 그 상을 받았을 때, 아, 이 사람이 노벨상 후보가 올라가겠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그런 상을 받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요. 각 분야별로. 그런 말을 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없으면 우리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촘촘하게 만들어갖고, 대학원생도 상 주고, 그 다음에 박사도 상 주고, 그렇게 해서, 제 아이가 거기 스크립스 인스티튜트라고 이렇게 바이오캠 쪽에 그 공부를 하고 있는데, 거기 인스티튜트에도 살아서 걸어 다니는 송장 같은 사람들이 있대, 노인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노인들이. 근데 그 사람들 중에 노벨상 2개 받은 사람도 있고요. 노벨상 수상자들이 많다 그래. 근데 그 사람들은요, 이렇게 한 50억 정도를 준대요, 그냥. 그래서 한 5년 동안 열심히 해보시오. 5년 동안 열심히 해보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게 그걸 해갖고 잘 나오면은, 그 다음에 더 많이 주는 거죠. 100억도 주고,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5년 동안 한 50억 줄 테니까 이걸 가지고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보시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아무리 논문이 많이 나오고, 한국에서 논문이 많이 쏟아 나오고는 대부분 남들이 다 닦아놓은 길을 뒤따라가는 거예요. 노벨상은 항상 새로운 분야를 개척했을 때 주는 거거든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려면 모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BK21이니 또는 무슨 연구비 같은 거 주는 거 있잖아요. 인공계. 그런 것들이 대부분 안심하고 연구 결과가 나오는 거에다 돈을 주고 있거든요. 모험을 안 시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교육이. 그러니까, 돈을 엉뚱한 데 쓰는 거예요. 네, 돈을 엉뚱한 데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하는 분야다 보니까, 이게 교육감한테 21개 내지 26개의 항을 너희들이 결정해라 하는데, 제가 보면 하나도 없는 짓이에요. 우리나라 국가교육과정 문서, 이거 보면 총론 같은 거 이런 거 보면 함량 미달이라 봐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질이 낮고요. 뒤죽박죽이고요. 뒤죽박죽이고. 그래서 교육 실천가를 돕는 그러한 문서를 좀 잘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시작이 더 끝인데 잘 안 되고 있어요.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 사립학교. 아시다시피 서울만 해도 공립이 100개고 사립이 고등학교가 200개예요. 그럼 사립학교를 무시하고 어떤 사립학교를 탄압하고 교육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사립학교 지원국을 교육청에 설치해야 된다고요. 이해합니까? 알게 모르게 사립학교를 다 차별 대우하잖아요. 그리고 자사고라든가 특목고 같은 경우는 사립학교 그거 없애라고 압박이 계속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입학생들이 출렁출렁 하잖아요. 재학생들이.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형무형으로 사립학교가 저거 하고 있습니다. 차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존경하는 네덜란드의 아브라함 카이프 같은 사람, 아브라함 카이프는 20세기 초반에 네덜란드에서 보니까 사립학교 부모들이 공립학교를 위해서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자기 아이는 또 사립학교 학비는 학비대로 내는 거예요. 공립학교는 무료고. 안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사립학교 다니는, 특히 저같이 고려대학교에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학생들, 부모들이 지 자식은 서울대 못 빼놓고도 서울대 다니는 애들을 위해서 세금 내고 주고 있어요. 그죠? 이게 무슨 이중부담입니까, 이게?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평등이라든가 이런 생각을 했을 때는 분명히 이건 제가 보면 헌법소원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헌법소원해라, 헌법소원해라 하는데 예, 예. 사립학교도 지원을 받도록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아까 제가 초반에 그랬잖아요. 교육감들이 자기 표 모을 수 있는, 그 다음에 후원금 거둘 수 있는, 노조를 바로 조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고용한다 그랬잖아요. 행정실무사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 교무실무하는 사람들. 그 사람 많이 하다 보니까 교육청 바깥에도 비대한 거예요. 예를 들어 독일 같은 경우는, 독일 같은 나라들은 교육 행정하고 일반 행정이 통합되어 있어요. 그래갖고 우리처럼 뭐 교육청, 교육지원청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웬만하면 아주 간편하게 학교에서 그거 다 하고 말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봐요. 국교위도 있죠. 교육부도 있죠. 중앙에 뿔이 2개 달린 거예요. 머리가 2개 달린 거예요. 뱀. 교회도 교육 권력기관이 되게 많아요. 17개의 교육청이 있죠. 178개인가 교육지원청이 있잖아요. 서울에도 11개의 교육지원청이 있잖아요. 제주도도 쪼개갖고 제주 교육지원청 하나면 충분한데 서귀포 교육지원청, 제주시 교육지원청 또 밑에 또 있단 말이에요. 세종시에도 보면은 저걸 또 다시 자기들 또 뭐 지원청을 또만 밑에 만들겠다네. 뭘 하는 거야 도대체. 예산을 가지고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강원도 보면 춘천을 비롯해서 뭐 양구 등등등해서 17개 있어요. 17개. 강원도에 17개 교육지원청이 있어요. 강원도 교육청을 포함해서. 그러면 그걸 다 합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교통도 좋아졌잖아요. 그럼 강릉교육지원청 하나, 강릉생활권에. 춘천교육지원청 하나, 원주교육지원청 하나만 해도 충분한 거예요. 지금 뭐 교육지원청에 있는 사람들 보면은요, 할 일 많아요. 공문으로 해갖고 학교를 얼마나 괴롭히는가요. 이 사람들은 공문으로 일하거든요. 그래서 학교 교육을 방해하는데 앞장서는 사람들인데, 어쨌든 제가 보니 이거를 비대한 것을 통폐합해야 됩니다. 근데 글쎄요, 뭐 교육감이 그 사람들 때문에 교육감 되다 보니까 그 사람 일자리를 자꾸 늘리는 거예요. 울산도 그렇게 안 크잖아요. 교육지원청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서울도 보면 동서남북 4개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뭐 이렇게 많이 필요한 거예요. 옛날에는 회사에 격리과가 있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이따가 3번째로 이제 발제를 좀 하셔야겠어요. 예, 다 끝나겠습니다, 이제. 또 이제 교사들을 이 직급을 좀 해서, 교사들은 지금 공무원을 보면 만년 6급이거든요. 2급 정교사, 1급 정교사 말이 그렇지 다 만년 6급이에요, 교사들은요. 교사들이 그 승진을 하려면은 학교를 벗어나서, 수업을 벗어나서, 학생을 벗어나서, 교실을 벗어나야지 승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교감들은 이제 6급 또는 5급, 4급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교사들은 만년 30년 된 사람 또 6급. 1년 된 사람 또 6급이에요, 공무원. 언제 보면 아냐 하면은, 그리고 행정실에 있는 행정직원은, 행정실장은 5급이거나 큰 학교는 4급이에요. 그러면 교사들 보기를 어떻게 봐요? 공무원 사이에서. 아랫사람을 보죠. 이게 지금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이게. 그래서 Y자로 해갖고, 열이 있고 실력 있는 교사들은, 나는 관리적으로 나가겠다. 장학적으로 나가겠다. 나는 교단을 지키겠다. 그러면은 교단교사들한테는 수석교사, 보람교사, 긍지교사, 우수교사, 수석교사 등등으로 해갖고, 우수교사 되면 교감하고, 연구사나 장학사하고 같은 동급으로 대주고, 그 다음에 수석교사 되면 교장이나 연구관이나 장학관하고 동급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열이 있고 잘 가르치는 분들이 학교 교단을 지키는 겁니다. 지금은 열이 있고 우수한 교사들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자꾸 학교를요. 등지는 거예요. 이건 안 좋은 거죠. 그죠? 네. 이건 이제 제가 만든 교육과정 개발 모형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나중에, 그래서 이제 오체 만족.
최대 포용하고 최적의 학습 기회를 주고 최신의 교육 방법을 보면서 최고로 인재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또 최선의 성과로 하는 오체 만족의 교육으로 가서 세계 인류 교육으로 가야 된다. 우리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가지 않은 길이죠. 가봐야 됩니다. 그죠? 감사합니다. 제 어릴 때 사진입니다. 감사합니다.